2025년 12월 10일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 해경 선박 3척이 우리 필리핀 어선을 포위했습니다. 물대포를 쏘고 충돌을 시도했죠. 우리 해군이 출동했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갑자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함정에서 발사된 미사일 한 발 때문이었습니다. 180km 밖에서 날아와 중국 유조선 옆바다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경고였죠. 중국 함정들은 그 즉시 물러났습니다. 그 미사일이 바로 한국산 혜성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제 이름은 로드리고 델 로사리오입니다. 필리핀 해군 중령이고요. 함정 무기 체계를 담당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마닐라에 아내와 2딸이 있습니다. 큰애가 8살, 작은애가 5살이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오늘도 중국 배 쫓아요. 웃으며 대답하지만 사실 마음은 무겁습니다. 우리 무기로 정말 중국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2025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마닐라 해군 사령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고요. 국방부 구매 담당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혜성이라는 대함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거리 180km 이상, 탄두 중량 250kg. 숫자만 들으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동안 러시아산 무기를 써왔습니다. 값도 적당하고 성능도 검증됐죠. 중국산도 고려했습니다. 훨씬 싸니까요. 한국산은요? 비싸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방산 강국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삼성 휴대폰은 알아도 한국 무기는 잘 몰랐으니까요. 브리핑 자료를 넘기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 하푼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40km 더 길다고요? 사거리 1.3배입니다. 프랑스 액조세보다 탄두가 85kg 더 무겁다고요? 1.5배나 무겁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하 6 그러니까 시속 7,300km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래요. 미국, 러시아, 중국만 가진 기술인데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확보했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기술력이 있나? 프랑스나 영국도 아직 개발 중이라는데 한국이 먼저 성공했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류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중령님, 한국 거 믿을 만한가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두고 봐야죠. 브리핑이 끝나고 담당자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혜성은 콜롬비아 해군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가 있었어요. 2018년에 콜롬비아에서 혜성이 불발됐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 불발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용자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자폭 시간을 35초로 잘못 입력했다고 합니다. 미사일 자체의 결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되진 않았습니다. 실수든 뭐든 불발은 불발 아닌가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산 혜성. 서류상으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남중국해는 서류가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죠. 중국 함정들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을 괴롭히고 우리 배를 들이받고 우리 영해를 침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 안 된 무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새 무기 도입하는 건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군 이야기는 집에서 기피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11월 20일, 첫 훈련 날이었습니다. 수빅만 해군 기지에서 혜성 미사일 실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죠. 오늘 제대로 작동하기나 할까? 기지에 도착하니 한국 기술진 3명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노트북을 들고 있더군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해군 장교들에게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절차, 안전장치, 목표 설정 방법 같은 것들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설명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180km를 날아갈까? 명중률은 얼마나 될까? 혹시 우리 돈만 날리는 건 아닐까? 오전 8시, 드디어 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함정은 바다로 나갔고요. 목표물은 95km 떨어진 곳에 설치됐습니다. 패선을 개조한 표적이었죠. 통제실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우리 해군 장교들과 한국 기술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5, 4, 3, 2, 1점 발사. 쾅하는 소리와 함께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요. 미사일은 빠르게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미사일 궤적이 표시됐습니다. 바다 위 7m 높이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스키밍이라고 하더군요.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비행 방식이랍니다. 95km를 날아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5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통제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긴장된 침묵만 흘렀죠. 그리고 드디어 명중 신호가 들렸습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폭발이 보였습니다. 목표물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요. 드론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정확히 배 중앙을 맞췄더군요. 한국 기술진 한 명이 말했습니다. CEP 3m입니다. 설계대로 작동했습니다. CEP라는 게 뭐냐고요? 원형공산 오차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표 지점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3m면 거의 정확히 맞췄다는 뜻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거든요. 95km를 날아가서 3m 오차로 맞춘다고요? 처음엔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요. 옆에 있던 포병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방에 맞추네요. 우리 한 포는 10발 쏴도 한 발 맞추기 어려운데. 저도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상적이긴 하다고요. 하지만 아직 판단하긴 이릅니다. 실전은 훈련과 다르니까요. 오후에 한국 기술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고 물었죠. 그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적절히 관리하면 10년 이상 문제 없습니다. 불발률도 극히 낮고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탄두 250kg이면 어느 정도 배까지 격침시킬 수 있나요?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탄두 150kg으로 12,000톤급 순양함을 격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해성은 250kg이니까 1만 톤급 구축함도 충분히 격침 가능합니다.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군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 위력이라고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항공모함 한 척이 수조 원인데 해성은 한 발에 20억에서 40억 원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압도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날 저녁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훈련 봤어요? 한 방에 맞추던데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운 좋았던 거 아닐까요? 다른 한 명이 대꾸했습니다. 글쎄요. 한국 기술진들은 자신만만하던데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는 부족하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험이 필요하고요. 실전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성능이 유지된다면요? 만약 중국 함정들을 상대로도 이렇게 작동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11월 22일, 이틀 후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목표 거리를 120km로 늘렸습니다. 더 어려운 조건이었죠. 바람도 강했고 파도도 높았습니다. 같은 절차가 반복됐습니다. 발사, 비행, 명중.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CEP는 4m였습니다. 전날보다 1m 더 벗어났지만 여전히 훌륭한 결과였죠. 세 번째는 11월 25일이었습니다. 이번엔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조건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목표 거리는 110km. 결과는요? 또 성공했습니다.
CEP 5m. 3번 연속 성공입니다. 이제 저도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11월 27일 저녁, 사령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료 소령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중령님, 해성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3번 다 성공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예상보다 좋네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훈련은 훈련일 뿐입니다. 실전에선 적이 반격합니다. 전자방해를 하고요. 요격 미사일을 쏘고요. 기동으로 피하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성이 작동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곧 더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어요. 12월이 다가오면서 중국의 움직임도 더 대담해지고 있었죠. 우리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성도 더 많은 검증을 받아야 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어려운 조건이었죠. 더 먼 거리, 더 복잡한 상황. 과연 해성이 계속 완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훈련 스케줄이 발표됐어요. 이번 주는 집중 훈련 주간이었습니다. 해성 미사일의 다양한 조건 테스트가 예정돼 있었죠. 브리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훈련 담당 대령이 설명했어요. 이번 주는 1개 테스트입니다. 최대 사거리, 악천후, 야간, 모든 조건에서 시험합니다. 해성이 정말 신뢰할 만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과정이죠. 3번의 성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 검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최대 사거리였습니다. 오전 10시, 수빅만 해군 기지에서 발사 준비가 완료됐어요. 목표 거리는 150km. 지금까지 중 가장 먼 거리였죠.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10분. 긴 시간이었어요.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바다 위 7m 고도, 시스키밍 비행이었죠. 10분이 지났고 폭발 신호가 들렸습니다. 드론 영상을 확인했어요. 명중이었습니다. 목표물 정중앙을 맞췄더군요. CEP는 6m, 150km를 날아가서도 이 정도 정확도라니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설계 범위 내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180km 이상이지만 오늘은 150km만 테스트했습니다.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오후에는 악천후 테스트였습니다. 마침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비가 오고 바람이 강했어요. 파도도 높았죠. 이런 조건에서도 작동할까요? 목표 거리는 95km로 설정했습니다. 발사가 이루어졌고요. 미사일이 빗속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시야가 나빴어요. 드론 촬영도 어려웠죠. 하지만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명중했어요. CEP는 7m.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적이었습니다. 날씨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11월 29일 화요일, 야간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발사 예정이었어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고 별빛만 있었죠. 목표 거리는 120km였습니다. 발사와 동시에 불꽃이 어둠을 밝혔어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잠깐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레이더로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점 하나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해성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명중 신호가 들렸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드론 영상을 확인했을 때 정확히 목표를 맞췄더군요. CEP는 5m, 낮과 다름없는 정확도였습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소령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6번 쏴서 6번 다 맞췄어요. 운이 아니라 실력인 것 같은데요. 다른 중령이 덧붙였습니다. 거리도, 날씨도, 시간대도 상관없네요. 뭘 해도 맞추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건 체계적인 기술이에요. 11월 30일 수요일,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 6척이 스카보로 암초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어선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죠.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제동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정 2척을 보냅니다.
어민들을 보호하고 중국 선박을 감시하세요. 필요하면 경고 사격도 승인합니다. 저는 라자 후마보노에 탑승했습니다. 무기 체계 감독관으로서요. 오후 3시에 출항했어요. 스카보로 암초까지는 6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녁 9시경 도착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중국 선박들이 보였어요. 6척이 우리 어선들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움직임이었죠. 우리 함정들이 접근했습니다. 거리가 5km까지 좁혀졌어요. 양측이 무전으로 경고를 주고받았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했고요. 우리는 필리핀 영해라고 맞섰죠. 12월 1일 새벽 2시였습니다. 중국 선박 한 척이 우리 어선에 물대포를 쐈어요. 어민 한 명이 다쳤습니다. 갑판에서 넘어져 팔을 다쳤죠. 함장님이 결정했습니다. 경고 사격 준비. 저는 무기 통제실로 달려갔어요. 해성 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실전이었어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가장 큰 중국 해경 선박. 그 배로부터 100m 떨어진 바다. 경고 사격이니까 직접 맞추진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까이 떨어뜨려야 했죠. 거리는 42km였습니다. 해성에게는 가까운 거리죠. 발사 승인이 떨어졌고요.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3분 정도 지났을까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중국 선박 옆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정확히 100m 거리였습니다. 드론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중국 선박들이 잠시 멈췄어요. 무전이 복잡하게 오가는 게 들렸습니다. 10분 후 중국 선박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6척 모두가요. 천천히 물러났어요. 30분 뒤엔 1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물러났습니다. 함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중령. 한 발로 6척을 물리쳤어요. 저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새벽 5시경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흥분됐어요. 7번째 발사. 7번째 성공. 게다가 이번엔 진짜 실전이었습니다. 중국 선박을 상대로요. 12월 2일 목요일, 추가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연속 발사 테스트였어요. 2발을 연속으로 쏘는 겁니다. 5분 간격으로요. 첫 번째 목표는 80km, 두 번째는 110km였습니다. 서로 다른 거리의 목표를 빠르게 타격하는 훈련이었죠.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명중했어요. CEP 4m. 5분 후 두 번째 발사. 이것도 명중했습니다. CEP 6m. 연속 발사도 문제없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해성은 빠른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전투 상황에서 여러 목표를 연속 타격할 수 있죠. 이게 큰 장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가 자부심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2025년 9월에 시험 발사했습니다. 마하 6을 기록했죠. 설계 목표가 마하 5였는데 그걸 넘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마하 6이면 얼마나 빠른 건가요? 시속 7,300km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만 가지고 있었어요. 스크램제트 엔진이라는 건데 아주 어렵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아직 개발 중이에요. 세계 4번째라고요? 프랑스와 영국보다 앞선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해성은 아음속이지만 2030년대에는 극초음속 버전이 실전 배치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도 요격 못합니다. 너무 빠르거든요. 12월 3일 금요일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동 목표 타격이었어요. 실제로 움직이는 배를 맞추는 겁니다. 목표는 시속 20km로 움직이는 패선이었습니다. 거리는 95km. 움직이는 목표니까 더 어렵죠. 발사 시점의 위치와 명중 시점의 위치가 다르니까요.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비행 중에 목표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했어요.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명중이었어요. 움직이는 배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CEP는 8m. 이동 목표임을 감안하면 훌륭한 성적이었죠.
그날 저녁 주간 훈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총 10번의 발사, 10번 모두 성공. 100% 성공률이었어요. 제동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이 정도면 실전 배치에도 문제 없겠어요. 다음 주부터 실전 대기 태세에 들어갑니다. 12월 4일 토요일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막사에서 쉬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한 주를 돌아봤습니다. 한소령이 말했습니다. 10번 다 맞췄어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한국산이 진짜입니다. 다른 대위가 덧붙였습니다. 실전에서도 써봤잖아요. 중국 배를 물리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해성은 신뢰할 수 있어요. 모든 조건에서 작동하고요. 실전에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는 어떨까요? 특히 중국산은요? 우리가 고려했던 중국산 미사일의 성능은 어떨까요? 12월 5일 일요일, 저는 정보실에 갔습니다. 중국산 대함 미사일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러 문서를 읽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들은 중국산과 한국산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훈련 데이터였죠. 중국산 C-801을 10발 쏘니 3발이 불발이었답니다. 30% 불발률이에요. 반면 한국산 해성은 8발을 쏴서 8발 모두 성공했습니다. 불발 제로. 평균 CEP는 5m였고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태국 해군 자료도 찾았습니다. 그들은 2024년에 중국산 YJ-83을 도입했대요. 첫 시험에서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폭발했답니다. 추진 로켓 결함이었대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궤도를 이탈했고요. 세 번째에서야 겨우 성공했는데 CEP가 35m였습니다. 태국은 결국 추가 구매를 취소했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복사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산이 얼마나 우수한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해성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요. 최대 사거리, 악천후, 야간, 연속 발사, 이동 목표. 뭘 해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도 증명됐죠. 중국 선박을 물리쳤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료 한 명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해성 탄두가 250kg인데 이게 엄청난 위력이래요. 러시아 미사일이 탄두 150kg으로 12,000톤급 순양함을 격침시켰대요. 해성은 그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중국 영호호형 구축함도 충분히 격침시킬 수 있답니다. 다른 소령이 말했습니다. 항공모함만 빼고는 거의 모든 군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항공모함은 수조 원이고 해성은 한 발에 30억 원 정도잖아요. 비용 대비 효과가 압도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성은 단순히 정확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비싼 대형 함정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사일로 무력화시키는 거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검증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와 비교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거죠. 12월이 더 바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기대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중국산 무기 데이터였죠. 숫자들이 놀라웠습니다. 사령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과 중국산의 명확한 비교가 필요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제동님과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도 참석했고요. 제가 먼저 보고했습니다. 지난 2주간 해성 미사일 10발을 발사했습니다. 훈련 9발, 실전 1발입니다. 10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평균 CEP는 5.5m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 장군님이 물었습니다. 10발 다요?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록할 만한 성과입니다. 우리 해군 역사상 이런 명중률은 처음입니다. 실전에서도 효과가 입증됐고요. 하지만 한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요?
10번이면 샘플이 적지 않나요? 통계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동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테스트해야 합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반복 검증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분석도 해야 합니다. 저는 속으로 동의했어요.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만 경험한 게 아니라면 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보실로 향했습니다. 정보실에는 여러 나라의 무기 성능 데이터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의 보고서였죠. 콜롬비아 해군 보고서가 가장 상세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중국산과 한국산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2023년 훈련 데이터가 있었어요. 중국산 C-800이 미사일을 10발 발사했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0발 중 3발이 불발이었습니다. 30% 불발률이에요. 명중한 7발 중에서도 정확도가 들쭉날쭉했다고 합니다. CEP가 15m에서 50m까지 다양했대요. 반면 한국산 해성은요. 같은 기간 8발을 쏴서 8발 모두 성공했습니다. 불발 제로. 평균 CEP는 5m였고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태국 해군 문서였어요. 그들은 2024년에 중국산 함대함 미사일을 도입했답니다. YJ-83이라는 모델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많았대요. 첫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지도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추진 로켓 결함이었대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발사대가 파손됐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발사는 됐지만 궤도를 이탈했답니다. 목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대요. 바다에 추락했고요. 원인은 유도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세 번째에서야 겨우 성공했대요. 하지만 CEP가 35m였습니다. 목표에서 35m나 벗어난 거죠. 태국 해군은 결국 추가 구매를 취소했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12월 15일 일요일 아침 동료들에게 보여줬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한 대위가 말했습니다. 중국산이 이렇게 형편없었어요? 30% 불발의 CEP 50m라고요. 해성이 CEP 5m인데 10배 차이네요. 다른 중령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중국산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12월 10일 전투에서 4발 쏴서 한 발만 맞췄을 거예요. 나머지 3발은 불발이거나 빗나갔겠죠. 그랬다면 중국 함정들이 물러섰을까요? 아마 안 물러섰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웃었을 거예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격만 보고 중국산을 샀다면 재앙이었을 겁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도 쓸모없는 무기를 산 거죠. 한국산이 비싸 보여도 실제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작동하니까요. 오후에 한국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기지를 방문해 유지보수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겁니까? 비결이 뭡니까? 기술진 중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여러 요소가 결합돼 있습니다. 첫째, 관성항 법장치와 GPS를 결합한 복합 유도 시스템입니다. 둘째, 시스키밍 기동으로 레이더 탐지를 회피합니다. 셋째, 최대 8개의 변침점을 설정할 수 있어서 요격이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기술이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쏘면 맞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실이죠.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미사일을 자국 해군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신뢰하는 무기를 여러분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이건 품질 보증과 같습니다.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해군도 쓰는 무기라고요? 그럼 정말 믿을 만하겠네요. 자기들이 안 쓸 무기를 남에게 팔진 않을 테니까요. 12월 16일 월요일 국방부에서 전문가가 왔습니다. 미사일 체계를 연구하는 박사였어요. 그가 우리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해성의 핵심은 신뢰성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동 여부입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작동 안 하면 소용없죠. 그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산 해성의 글로벌 작동률은 98%입니다. 콜롬비아, 필리핀, 그리고 한국 해군 자체 운용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죠. 반면 중국산 C-802는 70%입니다. 러시아산 그 35는 75%고요. 한소령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와 비교하면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미국 하프는 92%입니다. 프랑스 액조세는 90%고요. 한국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2025년 9월 시험에서 마하 6을 달성했죠.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단 4나라뿐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스트라투스 프로젝트로 공동 개발 중인데 아직 성공 못했습니다. 한국이 몇 년 앞서 있죠. 이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작동률 98%대 70%, 거의 30%포인트 차이예요. 100발 쏘면 한국산은 98발이 작동하지만 중국산은 70발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4나라만 가진 극초음속 기술까지.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애프터 서비스가 훌륭합니다. 기술진이 상주하고요. 부품 공급이 원활하고요. 업그레이드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중국은요? 초기 판매 후엔 관심이 없습니다. 부품도 안 주고요. 기술 지원도 최소한이죠. 한소령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럼 성능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요? 박사가 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해성 사거리 180km 이상, 탄두 250kg, CEP 5m. 미국 하푼 사거리 140km, 탄두 221kg, CEP 10m. 프랑스 액조세 사거리 180km는 블록산만, 탄두 165kg, CEP 12m. 한국산이 사거리에서 하푼보다 40km 더 길다고 했습니다. 1.3배죠. 탄두는 액조세보다 85kg 더 무겁습니다. 1.5배예요. 정확도는 둘 다 압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한국산이 서방 무기보다 우수했습니다. 가격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싼데 성능은 더 좋았죠. 한소령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습니까? 한국산이 더 비싸지 않나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초기 가격은 비쌉니다. 하지만 총소유 비용으로 따지면 오히려 쌉니다. 작동률이 높고 수명이 길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적으니까요. 그는 계산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산 미사일 한 발이 100만 달러라고 칩시다. 한국산은 150만 달러죠. 50%더 비쌉니다. 하지만 중국산은 30%가 불발이에요. 실제로 작동하는 미사일은 70발뿐입니다. 100발을 사도 70발의 효과만 있는 거죠. 반면 한국산은 98발이 작동합니다. 게다가 수명이 15년인 반면 중국산은 8년입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한국산이 30% 낮습니다. 모든 걸 계산하면 한국산이 더 경제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값싼 게 꼭 경제적인 건 아니구나 싶었죠. 제대로 작동하는 게 진짜 경제적인 겁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또 다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자료였어요. 그들도 2022년에 중국산과 한국산을 동시에 테스트했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중국산 C803을 5발 쏘고 한국산 해성을 5발 쏜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조건에서 비교 테스트를 한 겁니다. 중국산 결과는요? 5발 중 2발이 불발이었습니다. 40% 불발률이죠. 성공한 3발의 CEP는 평균 28m였습니다. 한국산은요? 5발 모두 성공. CEP 평균 4m. 압도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결국 한국산을 선택했답니다. 초기 가격이 비쌌지만 신뢰도가 높았으니까요.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목숨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3나라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중국산은 싸지만 믿을 수 없다. 한국산은 비싸지만 신뢰할 수 있다. 12월 18일 수요일 저녁, 동료들과 모였습니다. 막사 박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소령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네요. 중국산 안 사고 한국산 산 게. 다른 대위가 맞장구 쳤습니다. 12월 10일 생각해보세요. 만약 중국산이었다면 4발 중 1발만 맞췄을 거예요. 중국 함정들이 웃으며 계속 왔겠죠. 우릴 비웃으면서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을 겁니다. 중국산으로 중국을 막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이 약점을 훤히 알 텐데요. 한소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터는 연습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죠. 그 한 번에 작동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야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실전에서 실패하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배가 침몰하고요. 전쟁에서 집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12월 15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산 해성 98% 작동률, 평균 CEP 5m, 중국산 C800이 70% 작동률, 평균 CEP 30m, 러시아산 그 35, 75% 작동률, 평균 CEP 25m.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이 압도적으로 우수했어요. 가격은 비쌌지만 성능과 신뢰도에서 비교가 안 됐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 해군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요. 한국 무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어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병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해성이 100% 명중했다는 이야기, 중국 배를 물리쳤다는 이야기,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소문이 어떻게 확산될지 궁금했습니다. 군대를 넘어 사회로, 필리핀을 넘어 세계로. 그렇게 되면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12월 16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주말 동안 푹 쉬었거든요. 막사 식당으로 가서 아침을 먹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병사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중국 배를 물리쳤대요. 한 발도 안 빗나갔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예요. 빠르더군요. 한 병사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중령님, 사실이에요? 한국 미사일이 정말 그렇게 정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10번 쏴서 10번 다 맞췄습니다. 병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진짜요? 100%예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한 포는 10발 쏴도 한 발 맞추기 어려운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식당을 나와 산책을 했습니다. 기지를 걷다 보니 곳곳에서 비슷한 대화가 들렸어요. 한국 미사일 얘기였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정비고 앞을 지나는데 정비병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은 고장이 안 난대요. 중국산은 맨날 고장인데. 저는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한 정비병이 대답했습니다. 동부기지 친구한테 들었어요. 거기도 한국산 쓰는데 7년째 무고장이래요. 흥미로웠습니다. 동부기지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빠른 속도였죠. 계속 걸었습니다. 통신실 옆을 지나는데 통신병들도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한국이 스크램제트 엔진 만들었대요. 마하 6으로 날아간대요.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마하 6이 얼마나 빠른 건데요?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시속 7,000km래요. 총알보다 빠른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병사들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고요? 어디서 정보를 얻는 걸까요? 아마 인터넷이겠죠. 요즘은 정보가 빠르게 퍼지니까요. 오후에 동료 중령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한국 이야기가 온해군에 퍼졌어요. 심지어 육군 친구들도 알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빠르네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필리핀 군사 커뮤니티였어요. 온라인 포럼이더군요. 스레드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해성, 중국 프리기탐 직격. 댓글이 200개가 넘었어요. 스크롤을 내려가며 읽어봤습니다. 댓글들이 흥미로웠어요. 진짜예요? 중국 배를 맞췄다고요? 네, 재영이 함정 승무원인데 직접 봤대요. 헬기 착륙장이 불탔대요. 한국산이 이렇게 좋아요? 전 몰랐는데. 저도요. 삼성 휴대폰만 알았죠. 근데 무기도 잘 만드나 봐요. 중국산이랑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되죠. 중국산은 자주 고장 나는데 한국산은 안 그래요. 댓글을 읽으며 신기했습니다. 병사들이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요. 소문은 이렇게 퍼지는 거였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시내에 나갔습니다. 마닐라 중심가였어요. 커피숍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학생처럼 보였죠.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 무기가 대단하다면서요? 응, 중국 배를 맞췄대. 한 발도 안 빗나갔다는데? 진짜? 내 사촌이 해군인데 그러던데. 한국 기술력이 그렇게 좋아? 저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네요. 소문이 군대를 넘어 사회로 퍼진 겁니다. 놀라운 속도였어요. 길을 걷다가 신문 가판대를 봤습니다. 한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필리핀 해군,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 성공. 부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활약, 중국 함정 후퇴. 신문을 샀습니다. 기사를 읽어봤어요. 내용이 대체로 정확했습니다. 해성 미사일의 성능, 중국 풀기탐 타격, 완벽한 명중률. 다 사실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과장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우리가 중국 함정을 격침시켰다고 썼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고 사격과 제한 타격만 했죠. 격침은 안 했습니다. 언론이 좀 부풀린 거예요. 그래도 전체적인 메시지는 맞았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효과적이었다는 것, 중국을 막는데 성공했다는 것. 이건 사실이니까요. 저녁에 식당에 갔습니다. 현지 필리핀 식당이었어요.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부부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대요. 무기를 팔아줬다는데.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중국이 우리 어부들을 괴롭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좋다던데. 맨날 맞춘대요.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남중국해 문제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니까요. 한국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출근했습니다. 사령부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정보참모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켰어요. 중국 신문 기사가 보였습니다. 중국어였지만 번역이 돼 있었죠. 필리핀, 불법 무기 사용.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우리를 비난하는 거였어요.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중국 함정을 공격했다.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우리 무기의 성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간접적으로요. 한국산 미사일의 정확도가 예상 밖이었다. 중국 해군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난하면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무기가 효과적이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정보참모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군사 포럼이었어요. 군사 전문가들의 토론이더군요.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해성 미사일이 우리 AAD 전략에 구멍을 낼 수 있다. 한 전문가가 쓴 글이었습니다. AAD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하더군요. 중국이 미국 항모를 막기 위한 전략이래요. 그런데 한국 미사일이 그 전략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사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높으니까 중국 함정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전문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필리핀뿐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걱정하고 있네요.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 무기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니 모든 테이블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우리를 비난했대요. 한국 무기 때문에. 한 소령이 말했습니다. 웃기죠? 자기들이 먼저 도발했으면서. 다른 대위가 대꾸했습니다. 중국이 반응한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무시했겠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중국의 비난은 오히려 우리 성공의 증거입니다. 오후에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 언론이 취재를 요청했대요. BBC, 로이터, 알자지라. 유명한 언론사들이었죠. 다들 남중국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취재 요청을 받았어요.
현장 지휘관이었으니까요. 12월 19일 목요일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 국영 방송이었어요. 톱뉴스가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정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한국산 해성 미사일의 활약이 컸습니다. 화면에 해성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왔어요. 훈련 영상이었지만 실감났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국방연구소 교수였어요. 한국은 이제 중견군사 강국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해성 미사일은 그 증거죠. 사거리 180km 이상, 탄두 250kg, 명중률 거의 100%. 이런 성능은 서방 무기 수준입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미국 하푼 미사일과 비교하면요?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하푼보다 사거리가 40km 더 길고 탄두가 30kg 더 무겁습니다. 가격 대 성능비도 우수하고요. 뉴스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인정받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가 주목받고 있었고요. 필리핀 사람들도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라 평일이었습니다. 아침에 BBC 기자를 만났어요. 영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전문적이었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중령님, 해성 미사일을 실전에서 사용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훈련에서도 좋았지만 실전에서도 완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4발을 발사했습니다. 4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거리는 35km에서 85km까지 다양했고요. 모든 상황에서 설계대로 작동했습니다. 중국산 무기와 비교하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쓴 건 한국산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자료를 보면 한국산이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불발률이 낮고 정확도가 높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술진에게 들었습니다. 2025년 9월에 마하 6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만 가진 기술인데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확보한 거죠.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보다 앞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성공한 거예요. 앞으로 추가 구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국방부가 추가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성능이 입증됐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후에 로이터 기자를 만났습니다. 미국인 여성이었어요. 질문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무기가 과대평가된 건 아닙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샘플 수가 적지 않나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4번의 실전과 7번의 훈련, 총 11번입니다. 모두 성공했고요. 통계적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불발 사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네, 2018년 콜롬비아와 우리 해군 훈련에서 각각 한 번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모두 사용자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미사일 자체 결함이 아니었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신뢰성입니다. 쏘면 맞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동 여부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그녀가 명함을 줬습니다. 기사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알자지라 기자를 만났습니다. 아랍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질문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이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니까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일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두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으니까요. 실전 검증된 무기를 원할 겁니다. 그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한국이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겠네요. 3개의 인터뷰를 마치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세계로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알려지고 있었죠. 12월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BBC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필리핀, 한국산 무기로 중국 견제 성공. 부제목도 있었습니다. 해성 미사일 100% 명중률, 동남아시아 주목.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제 인터뷰 내용이 정확히 인용돼 있었어요. 4번 발사, 4번 명중. 거리 35km에서 85km. 중국 프리기탐 타격. 기사는 또 다른 정보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 6 달성. 세계에서 4번째. 프랑스와 영국보다 앞섰다고 썼습니다. 베트남이 한국과 무기 구매 협상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주가가 급등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로이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더 분석적이었어요. 한국 방산의 부상, 중국의 도전장. 기사는 한국이 저가 무기 시장에서 중급 무기 시장으로 올라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격은 서방보다 싸지만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하다는 거죠. 특히 극초음속 기술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독점이 깨졌다고 썼어요. 한국이 세계 4번째로 마 6 기술을 확보했으며 프랑스와 영국보다 수년 앞섰다고 분석했죠. 알자지라 기사도 나왔습니다. 남중국해 세력 균형 변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한국 무기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세 기사를 모두 읽고 나니 신기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이제는 세계 언론이 한국 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였죠. 점심때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기사를 봤더군요. 한 소령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인터뷰 봤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다른 대위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소셜미디어였어요. 해시태그가 트렌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성 미사일. 조회수가 수백만이었습니다. 게시물들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한국, 기술 대단하다. 필리핀을 도와줘서 고맙다. 우리나라도 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과장이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하지만 소수였어요. 대부분은 한국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받았어요. 여보, 당신 뉴스에 나왔어요. 네, 영국 BBC예요.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아, 그거요. 그랬나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 남편이 유명해졌네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유명해진 건 한국 무기예요. 저는 그냥 쓴 사람일 뿐이고요. 그날 밤 막사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어요. 정말 많더군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여러 언어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신문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력 과시. 호주 매체도 다뤘습니다. 인도 태평양 안보의 새로운 변수. 인도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중국 견제 무기 수출 확대.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던 한국 미사일이 이제 국제 뉴스가 됐어요. 실전 검증이 이렇게 강력한 홍보 효과를 내는 줄 몰랐습니다.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군대에서 시작해 사회로, 필리핀에서 세계로. 이제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 해성 미사일. 이 이름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아니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시험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소문과 언론 보도는 좋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대규모 실전, 압도적인 승리. 그런 게 필요했죠. 그리고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월 26일,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선단을 편성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대결이 될 것 같았어요. 12월 2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사령부에서 긴급 소집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제동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 중국 선단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더 큽니다. 해경 선박 30척, 해군 함정 8척. 그들은 스카보로 암초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척에 8척. 지금까지 중 최대 규모였어요. 제동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최대 전력을 투입합니다. 함정 10척. 해성 미사일 탑재 함정은 6척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소규모 충돌이었습니다. 이번은 달랐어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을 태세였죠. 오후 2시에 출항했습니다. 6척의 함정이 일렬로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어요. 저는 역시 라자 후마보노에 탑승했습니다. 이번에도 무기 통제를 맡았죠. 함장님이 승무원들을 모았습니다. 브리핑을 했어요. 이번은 훈련이 아닙니다. 진짜 전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공격하면 우리도 응전합니다. 모두 준비하십시오. 갑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긴장됐어요. 승무원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이번이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오후 8시경 스카보로 암초에 도착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38척이나 됐죠. 우리 함정 10척이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중국과 우리 어선들 사이에 늘어섰어요. 거리는 약 8km. 팽팽한 대치였습니다. 밤 10시 중국 측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영어였어요. 이곳은 중국 영해입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우리 함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철수할 수 없습니다. 30분 동안 무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어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죠. 12월 27일 새벽 1시였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진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왔죠. 함장님이 명령했습니다. 경고 방송하십시오. 우리는 영어와 중국어로 경고했어요. 즉시 멈추십시오. 계속 접근하면 무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함정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5km까지 좁혀졌습니다. 위험한 거리였어요. 사령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필요시에 성사용 승인합니다. 이번엔 경고 사격 후 직접 타격도 가능합니다. 무기 통제실로 달려갔습니다. 승무원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발사대가 작동 위치로 회전했고요. 레이더가 목표들을 포착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 있는 중국 해군 구축함 영호호형이었어요. 배수량 13,000톤급의 대형 함정이죠. 거리는 75km였습니다. 함장님이 지시했습니다. 먼저 경고 사격입니다. 구축함으로부터 150m 떨어진 바다를 타격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 첫 번째 해성이 발사됐습니다.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75km를 향해 시스키밍 고도로 날아갔죠. 6분 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구축함 옆바다였어요.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드론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정확히 150m 거리였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경고 무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다음은 직접 타격합니다. 즉시 후퇴하십시오. 중국 함정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전이 복잡하게 오가는 게 들렸죠. 하지만 10분 후 그들은 다시 전진했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제로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함장님이 결정했습니다. 직접 타격 준비. 구축함의 레이더 시설을 목표로 하십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경고가 아니라 실제 공격이에요.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중국 구축함 상부의 레이더 돔. 치명적이진 않지만 함정의 눈을 멀게 만들 수 있는 타격이었죠. 거리는 여전히 75km였습니다. 발사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2시 40분 두 번째 해성이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진짜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6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이 요격을 시도할까요? 레이더 신호가 복잡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뭔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성은 바다 위 7m 고도로 날아갔어요. 시스키밍 기동이었죠. 레이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고도였습니다. 게다가 변침점을 설정해뒀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날아갔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명중이었어요. 드론 영상을 확인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확히 레이더 돔을 맞췄더군요. 상부 구조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길이 보였고요. 중국 구축함이 급선회했습니다.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레이더를 잃었으니 더 싸울 수 없었겠죠. 다른 중국 함정들도 따라 물러났습니다. 38척 모두가 후퇴했습니다. 통제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최신의 구축함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단 2발의 미사일로요. 함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중령. 당신과 한국 미사일이 오늘 필리핀을 지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사령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중국 함대 전체가 후퇴 중입니다. 50km 이상 물러났습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귀환하십시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긴장이 풀리면서요. 함정이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일출이었죠. 갑판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바다였어요. 전쟁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른 함정 승무원들, 장교들, 심지어 제동님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하선하자마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영 인사였어요. 제동님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자랑입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막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어요. 24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잤거든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한 달 반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11월 15일 첫 브리핑. 그때 저는 한국산을 의심했어요. 비싸기만 하고 검증 안 된 무기라고 생각했죠. 중국산이 더 실용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산 해성은 13번 발사됐어요. 13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훈련 7번, 실전 6번. 100% 성공률이죠. 거리도 다양했습니다. 35km에서 170km까지. 목표도 달랐어요. 해경 선박부터 13,000톤급 구축함까지. 조건도 제각각이었죠. 낮과 밤,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모든 상황에서 해성은 완벽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00%. 이 숫자가 한국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발표하셨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요.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 우리 해군은 중국의 대규모 도발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한국산 해성 미사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최신의 구축함을 무력화시켰고요. 38척의 함대를 후퇴시켰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해성 미사일 성능이 어떻습니까? 장관님이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실전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방 무기에 비해 가격은 30% 저렴하지만 성능은 대등하거나 우수합니다. 추가 구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6척에만 탑재돼 있는데 모든 주력 함정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에 40발을 추가 구매하겠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령님, 현장에서 직접 운용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한 달 반 전 저는 한국산을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비싸고 검증 안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해성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13번 발사, 13번 명중. 100% 성공률입니다. 다양한 거리, 다양한 조건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동 여부입니다. 해성은 항상 작동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중령님. 한국을 위해 좋은 말씀 해주셔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훌륭하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톱 뉴스는 우리 이야기였어요. 필리핀 해군, 중국 최신의 함정 무력화, 한국 미사일 결정적 역할. 화면에 해성 발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나왔어요. 군사 평론가들이었죠.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남아시아 군사 균형을 바꿀 겁니다. 한국 무기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전 검증된 무기를 원하니까요. 한국 방산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겁니다.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30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첨단 무기를 만들어 수출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12월 28일 토요일,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받았어요. 여보, 뉴스 봤어요. 당신이 나오던데요. 네, 기자회견이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봤어요. 아빠가 영웅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죠. 그리고 한국 무기가 좋았어요. 그게 다예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저도 걱정했어요. 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사실 두려웠죠. 전쟁이 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해성 덕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건 큰 위안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료들과 모였습니다. 기지 밖 작은 식당이었어요.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소령이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13발 중 4발은 불발이었겠죠. 30% 불발률이니까요. 나머지 9발도 절반은 빗나갔을 거예요. 중국산 CEP가 평균 30m니까요. 다른 대위가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두 발만 제대로 맞췄겠네요. 그걸로 38척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후퇴해야 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값싼 무기를 샀다면 더 비싼 대가를 치렀을 겁니다. 영토를 잃고요. 자존심도 잃고요. 어쩌면 목숨도 잃었을지 모릅니다. 한국산이 비싸 보여도 실제론 경제적입니다. 작동하니까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12월 29일 일요일 아침 국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이 우리 이야기를 다뤘더군요. 한국 무기, 중국 견제 입증. 기사는 상세했어요.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해성 미사일로 중국 영호 5형 구축함을 무력화시켰다. 이 구축함은 중국 최신의 함정으로 미국 알레이버크급에 필적한다. 한국 무기가 이를 제압한 것은 놀라운 성과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3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한다. 첫째, 한국 방산 기술이 세계 최정상급임을 증명했다. 둘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할 수단을 얻었다. 셋째, 방산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 로이터도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과 긴급 협상에 들어갔대요. 해성 미사일 신발을 구매하기로 했답니다.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표명했고요. 인도네시아는 시험 발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 방산 주가가 급등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대요. 실전 검증 효과였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달 반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던 한국 무기가 이제 전 세계가 사려고 하네요. 실전이 가장 확실한 홍보였습니다. 오후에 한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대사관으로 초대받았거든요. 대사님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중령님 덕분에 한국 무기가 알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잘 만든 겁니다. 저는 그냥 쓴 것뿐이에요. 대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현장에서 완벽하게 운용하신 건 중령님 능력입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나요? 극초음속 기술까지 확보했다면서요? 미국, 러시아, 중국만 가진 기술이라고 들었는데요. 대사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투자했습니다. 교육에, 연구에, 기술 개발에.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수십 번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2025년 9월 마하 6을 달성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예요. 프랑스와 영국도 아직 못한 걸 한국이 먼저 했으니까요. 30년 전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노력과 끈기. 그게 한국을 만든 거군요. 저는 필리핀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기술에 투자하고 인재를 키워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독립국이 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며 마닐라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일요일을 즐기고 있었어요. 가족끼리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잡고 걸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러려면 강해야 해요. 군사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무 무기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무기여야 합니다. 작동하는 무기여야 해요. 한국 무기가 그렇습니다. 혜성은 우리에게 그런 무기예요. 쏘면 맞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실이죠. 이 신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12월 30일 월요일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 달 반의 작전을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혜성 미사일 작전 결과 보고서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기본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총 13발을 발사했습니다. 훈련에서 7발, 실전에서 6발이었죠. 결과는요? 13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100% 성공률이에요. 평균 오차는 5.2m였습니다. 목표 중심에서 5m 이내에 떨어졌다는 뜻이죠. 거리는 다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 35km였고요. 가장 먼 건 170km였습니다. 어떤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맞췄어요. 작동률도 100%였습니다.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발사 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날아갔습니다. 날씨 조건도 다양하게 테스트했습니다. 맑은 날도 쐈고요. 비 오는 날도 쐈고요. 바람 강한 날도 쐈습니다. 시간대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도 쐈고 밤에도 쐈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성공했어요. 목표 유형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도 맞췄고요. 프리기탐도 맞췄고요. 구축함도 맞췄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방어 능력이 달라도 결과는 같았어요.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전략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총 38척의 선단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단 2발로 그들을 물리쳤어요. 38척 전체가 후퇴했습니다. 우리 영해를 지켰죠. 이제 다른 나라 무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미국 하푼 미사일과 비교하면요. 혜성이 사거리에서 1.3배 더 깁니다. 하푼은 140km인데 혜성은 180km 이상이거든요. 탄두 무게도 혜성이 1.1배 더 무겁습니다. 하푼이 221kg인데 혜성은 250kg이에요. 프랑스 액조세와 비교하면요. 탄두 무게 차이가 더 큽니다. 액조세가 165kg인데 혜성은 250kg이니까 1.5배 더 무거워요. 정확도는 2배 더 우수합니다. 액조세가 CP 12m인데 혜성은 5m거든요. 중국산 C800기와 비교하면요. 작동률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혜성은 98%인데 C800기는 70%예요. 1.4배 차이죠. 불발률은 혜성이 제로입니다. 반면 C800기는 30%나 돼요. 100발 쏘면 30발이 안 터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극초음속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025년 9월에 마하 6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딱 4나라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아직 개발 중인데 한국이 수년 앞서 있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제동님이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성적입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국방부에 정식 건의하겠습니다. 혜성을 우리 해군의 표준 무기로 채택하자고요. 회의가 끝나고 제동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중령,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성과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제동님이 말했습니다. 겸손하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이 더 깊어졌어요. 무기 거래를 넘어선 파트너십입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막사에서 짐을 쌌습니다. 휴가가 나왔거든요. 2주간 집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가 여전히 많았어요. 한국 방산, 동남아시아 시장 석권 전망, 한국 미사일, 실전 검증으로 신뢰도 입증, 한국, 중견 군사 강국 입지 확고.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반 전 저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이제는 존경합니다.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신뢰입니다. 자기들이 쓰는 무기를 파는 나라, 품질을 보증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짜 파트너죠.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한국 무기가 지켜주는 평화가요. 12월 31일 화요일,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마닐라까지 차로 3시간. 라디오를 켰더니 뉴스가 나왔어요. 또 한국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필리핀에 무기 할부 구매를 제한했대요. 이자도 낮추고 상환기간도 늘려준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이는 양국 우호 관계의 표시로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이에요. 우리가 부담 없이 좋은 무기를 살 수 있다면 윈윈이죠. 한국도 시장을 확보하고 우리도 안보를 강화하고요. 오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아빠, 큰애가 안겼고요. 작은애도 따라 안겼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보고 싶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웅 돌아왔네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일어섰습니다. 영웅은 무슨요? 그냥 일 잘하고 온 거죠.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미사일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아. 얼마나 좋은데요? 쏘면 맞아. 100번 쏘면 100번 다 맞아. 큰애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와, 대박이에요. 저도 나중에 한국 무기 쓰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커서 해군되면 쓸 수 있어. 밤에 아내와 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위험했어요. 전쟁이 날 뻔했죠. 하지만 한국 무기가 지켜줬어요. 신뢰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믿을 수 있다는 것.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안전하길 바랄게요. 저도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 계속 좋은 무기를 만들어주길 바라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를요. 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새해 특집이었습니다. 2025년 주요 사건들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죠. 12월 남중국해 사건이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로 중국 견제 성공. 화면에 해성 발사 장면이 나왔어요. 제 인터뷰도 짧게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필리핀 외교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고요. 우리 해군의 전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2026년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무기 도입이 더 확대될 겁니다. 해성뿐 아니라 K9 자주포, FA-50 전투기도 검토 중이거든요.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이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계약했고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협상 중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반 전 저는 한국을 의심했어요. 지금은 한국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됐습니다. 경험이 저를 바꿨죠. 숫자가 저를 설득했고요. 해성이 저를 확신시켰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15일입니다. 사건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집 서재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것을요. 한국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3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 기술은 진짜입니다. 13번 쏴서 13번 명중.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해요. 둘째,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한국 무기는 작동합니다. 셋째,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자기들이 쓰는 걸 파니까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해성탄두 250kg이면 항공모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군함을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1만 톤급, 구축함도 문제없어요. 그런데 항공모함은 수조 원이지만 해성은 한 발에 30억 원 정도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압도적이죠. 게다가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마하 6시속 7,300km로 날아갑니다.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단 4나라만 가진 기술이에요. 프랑스와 영국도 아직 개발 중인데 한국이 먼저 성공했습니다. 사거리는 미국 하푼보다 1.3배 길고 탄두는 프랑스 액조세보다 1.5배 무겁습니다. 작동률은 98%로 중국산 70%를 압도합니다. 정확도는 CP 5m로 서방 무기의 절반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한국 무기로 무장한다면요? 우리는 강해질 겁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요.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고요.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필리핀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무기가 뭐냐고요? 한국산입니다. 특히 해성 미사일. 쏘면 맞거든요. 안 보이는데 다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소리는 안 내는데 가장 많은 선택지를 없애버려요. 그게 바로 한국 무기의 힘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해요. 과장하지 않지만 입증됐죠. 비싸 보이지만 가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선택하고 있고요. 한국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이미 대단하지만 더 발전할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어요. 2030년대에 실전 배치 계획이래요. 그때가 되면 아무도 한국을 무시 못할 겁니다. 저는 행운아입니다. 한국 무기를 직접 써본 사람이니까요. 그 성능을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고,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라고,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도 이 우정이 계속되길 바라요. 한국의 기술과 필리핀의 용기가 만나면요? 무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지만 이젠 확신입니다. 한국 무기는 진짜였어요. 해성은 우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실력이 있으니까요. 실전이 증명했으니까요. 숫자가 말해주니까요. 100% 성공률. 세계 4번째 극초음속 기술. 하푼보다 1.3배 긴 사거리. 액조세보다 1.5배 무거운 탄두. 항공모함을 제외한 모든 군함 격침 가능.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방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2030년대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요? 아무도 한국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할 거라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작동하니까요. 지켜주니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한국 무기의 진실입니다.